혹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높은 빌딩, 커다란 간판들, 번쩍번쩍거리는 간판이 있는 이런 도시들 혹시 상상하셨나요? 그럼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해볼게요. 혹시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방 창문을 열었더니 옆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늘을 나는 장치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기 싫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번쩍번쩍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첨단 기술이 분명히 들어간 도시면 틀림없지만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토탈 리콜이라고 1990년대 영화예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로봇이 운전하는 무인 택시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무인 자동차랑 지금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로봇이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자동차 자체가 로봇이 되면 되죠.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괜히 로봇 앉혀놓으면 자리만 하나 더 차지하잖아요. 더 많이 앉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기술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서로 간에 결합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대로 개발을 해내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발전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로봇을 태운 거예요.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들 생각은 못 했던 거죠. 옆에 그림 보시면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라인 행정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집이나 회사나 어디에서나 저희가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지막 최종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완벽한 온라인 행정 시스템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저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이 어디였어요? 도장이었거든요. 도장을 없애야 되는데 오히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비효율을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더 높여준 거죠. 자, 이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부분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주는 형태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첨단 그 기술을 활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기술을 활용했을 때 뭔가 우리에게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스마트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스마트는 수단이잖아요. 왼편에 보시는 게 이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뭔가 하나를 만들고 나면 그게 완성품이어야 되고 다른 것과 결합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시켜주고 융합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스마트 시티에 쓰이는 스마트라는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 역학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제가 레고 블록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미 정보통신 회사들이 그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저희의 위치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디다 써요? 택시 잡을 때 쓰시고 음식 배달할 때 쓰시고 그러잖아요. 내 위치로 배달시켜 먹을 때 이걸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회사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계속 해왔었어요. 마찬가지로 카드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은행이나 금융업체 쪽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카드 결제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것들 자체를 상권 분석이나 이런 식으로 그 활용하기 위한 것들로 계속 활용을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범죄에서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 항상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지켜왔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진 거예요. 근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새로운 로봇 장난감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다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코로나라는 새로운 사태가 터졌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세 가지 블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민간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공공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결합했을 때
코로나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확진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확진자들을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누구랑 접촉했는지를 정확하게 빨리 알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했었어요. 요 세 가지 기술이 단편적으로 분리돼서 사용됐었다면 이게 한 20시간 넘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동선 파악하는데. 근데 요게 단순하게 결합시켜 놓은 것만으로도 이제 5분 이내로 다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앞서도 봤듯이 저희가 계속 연습을 10여 년 이상 했던 게 서로 다른 분야들을 연결시키는 연습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태가 터졌을 때 아까 레고 블록으로 급하게 로봇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분해해가지고 집으로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빠르게 다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작동 원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뭔가 결합하는 형태로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 스마트함도 있지만 또 하나 작동 원리는 존재하고 있는 자원의 최적 분배라는 말을 써요. 어렵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존재하고 있는 자원의 최적 분배. 뭘까요? 여러분 차 타면 어디 이동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요즘은 내비 켜야 되죠. 내비 켜고 이제 쫙 내가 모르는 길을 가요. 요즘 내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방의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다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하나 받았어요. 시간 보셨죠? 그죠?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것을 집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미 구축해 놓은 도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큰 길이고요. 하나는 우회하는 도로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비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을 해서 넓은 길이고 직선으로 가는 길을 택할 거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가 그걸 원한다면 거긴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길이. 그죠? 그러면 도로가 정체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도로 자체의 효율성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막히는 도로잖아요. 그럼 도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회 도로는 어때요? 내가 이 지점을 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일로 가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안 쓰는 도로잖아요. 그럼 이 우회 도로의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전 같으면 도로 정체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도로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도로를 넓히거나 옆에 새로 도로 만들거나 그래서 도로 정체를 해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로 자체의 정체를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해 줌으로써 여기는 정체를 해소시켜주고 옆으로 돌아가는 도로 자체는 활용도가 떨어졌었는데 그 활용도를 높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구축된 도로 두 개의 활용도를 같이 높여준 거죠. 자, 이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존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최적 분배라는 거예요. 뒤에 들어오는 차량 분배를 최적화시켜주면서 안 쓰는 쪽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이 도로 자체의 활용도가 양쪽이 다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로를 더 넓히거나 도로를 새로 구축하는 국가 재정 자체를 아낄 수가 있죠. 그죠? 도로 정체되면 또 어떻게 돼요? 탄소 배출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럼 탄소 배출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내비 자체를 활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탄소를 줄이는 지구를 지키는 일도 했고요. 국가 재정도 아껴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버스 저희 중고등학교 때 기다리면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막 1시간씩 기다리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똑같은 번호를 단 버스가 3대가 한꺼번에 와요. 원래 15분에 한 번씩 와야 되는 버스가 막 똑같은 번호가 1시간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막 3대가 연속으로 오고 이런 사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면서 저희가 언제 버스가 오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서 있다가 언제 버스 오는지를 알고 그 시간 맞춰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버스라는 거는 공공대중교통이잖아요. 지자체에서 버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 대중교통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내.
그래서 일부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이전에는 버스가 1시간에 몇 대를 운영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실제 나가서 세보지 않는 한은. 근데 저 버스 정보 시스템이 나오면서 저희 센터 같은 데 가면 실시간으로 버스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버스를 운행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 재원이 엄청나게 절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운행되는 대수만큼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지역을 가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땅은 넓고요, 인구는 되게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역 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버스가 빈차로 계속 돌아다녀요. 그죠? 혹시 시골 마을 가서 버스 타보면 이렇게 빈차로 돌아다닐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버스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는 뭐냐면 기존의 노선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이 있는 장소만 새로 실시간으로 노선들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그 노선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시민들의 혜택은 뭐예요? 내가 직접 버스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필요할 때.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버스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버스 정류장은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자체가 실시간으로 쫙 매칭이 가능해지면서 더 편리하게 됐죠. 그러면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때요? 버스를 쓸데없이 더 많이 운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좋고 공공도 좋고. 그럼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되냐? 맨 위에 보시면 저희 레고 블록인데 저게 얼마짜리냐면 1200만 원짜리예요. 1200만 원짜리 레고 블록은 쓸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네모 블록만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거는 한 분야에서만 하게 된다면 저런 문제가 생겨나요. 아까 제가 보셨듯이 로봇이랑 자동차가 서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따로 놀게 되면 저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색깔만 쓰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규제적인 차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빨간색만 써라 그러면은 더 예쁜 뭔가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도나 협력 관계, 그다음에 그 기술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에서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맞추는 건 누가 맞춰야 돼요? 사람들이 맞춰야 돼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개인에게 좋지만 공공에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스마트 시티의 대표적인 사례 지역은 어디냐면 암스테르담이거든요. 네덜란드 자체가 자전거 보유율이 1위인 국가이면서 동시에 암스테르담 자전거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자전거 솔루션이지만 더 많이 활용해 줬기 때문에 저게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게 환경 센서예요. 조그맣게 보이는 저게. 그러면 저 환경 센서들을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했는데 그 각 집에 들어가 있는 그 환경 센서들의 데이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지도를 그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경 센서를 지자체에서 나와서 일일이 다 센서들을 넣어 놓잖아요. 환경 센서를. 저긴 오히려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시민 참여와 공공의 혜택,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시민들이 센서를 켜게 되면 저렇게 지도처럼 전 지역에 대한 환경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내비 이야기를 했잖아요. 난 내비의 말을 안 믿어 이러면서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분배가 안 돼요. 그죠? 전방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로 가라는 거를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 도입하기 위해서 쓴 시스템 돈이랑 센서값만 든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결국 시민의 참여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까지예요. 그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움직여 줘야 되는 거는 결국 시민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참여.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